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정우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 마련한 복지와 반려동물 그 특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펫로스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실 유현정 선생님을, 유현정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정 선생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미술치료 교육으로 석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현재는 미술심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강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를 맞이하였죠. 그래서 반려동물하고 진심 어린 소통 속에서 삶을 함께하는 이들을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반려동물이 그 수명이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별을 먼저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이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이런 반려동물의 상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려인이 어떻게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런 이해와 공감 그리고 올바른 애도를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럼 강사분 우리 강의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유현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술치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오늘 펠로스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신 조교환 선생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의 상실 그 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드릴게요. 네. 펠로스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동물의 상실로 야기되는 펠로스 증후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펠로스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공부하여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적 지원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즉 사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별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 외상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별은 개인의 심리적 반응인 비애와 사회적 반응인 애도로 구분이 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비애는 상실에 대한 부인, 그리고 내면적 슬픔, 그리고 상실한 개체와의 동일화, 상실한 개체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 무심함과 같은 여러 감정과 기분의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별은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함께 지낸 반려동물이 죽거나 사라진 후에도 생기는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우리는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펠로스 증후군이라는 것은 DSM-5, 그러니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나오는 병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장애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상실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동물 반려동물 산업은 2000년 전후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분이라면 벌써 한 번쯤은 아이들을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도 키우신 분이라면 이제 그 반려동물이 노령견이나 노령묘가 되어서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려고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펠로스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보다 국내에서의 펠로스 증후군이 조금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국내 대부분의 애완인에게,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펠로스가 첫 경험인 분들이 많다는 거죠.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는 2000년 전후로 급속히 증가했지만 이제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4배가 늘어서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완견들이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펠로스 증후군이 많이 이야기되고 또 이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 겪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그 아픔이 낯설고 또 극복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내 개가 죽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단지 개일 뿐인데 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의 죽음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단지 그냥 개가 죽었을 뿐인데 유난스럽다. 혹은 실제로 제가 펠로스 치료를 하면서 그 내담자들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서는 강아지는 걔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청소를 가지 못한대. 혹은 이런 일이거나 야 진짜 가족이 죽은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야 뭐 니네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울 거야? 야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과한 반응을 보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애써서 아픔을 좀 부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증세도 오래가고 극복을 하기도 힘든 점이 있습니다.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슬픔은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르면서 주변의 위로도 받고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휴가도 받고 또 이러한 애도 기간을 거치지만 반려동물이 사망할 때는 그런 애도 기간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죽자마자 뭐 바로 화장을 하거나 묻거나 한다면 이 반려동물을 애도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완견에 대한 죄책감도 쌓이게 되고요. 또 슬픔을 나누지 못한 채 순식간에 너무 이 아이를 빨리 처리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죄책감도 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너무 아이를 서둘러서 보냈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화장터 알아봐서 바로 보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유대관계는 사람과 사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우리들이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우리 개가, 우리 고양이가 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보통 우리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듯이 정말 반려동물이 죽으면 나의 어린 아이가 사망한 것과 같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더 큰 단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잘 성장하면서 독립을 하고 또 사춘기도 겪고 또 교제도 하면서 부모와의 거리를 점점 넓혀가면서 독립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는 심리적 분리의 기회를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반려동물은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강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르게 보호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보호자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똑똑하던 똑똑하지 않든 돈이 많던 적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죠. 나를 돌봐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반려동물들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과 감정을 쏟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감정을 의지했던 반려동물의 죽음은 단순히 개 한 마리가 죽거나 고양이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관계의 상실로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반려인에게 있어서 반려동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판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렇지만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불안정성 또는 불안정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공유합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피보호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려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반려동물의 신체적, 안정적인,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번다. 내 월급의 반 이상이 너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든 경제활동도 불사할 만큼 이렇게 보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반려동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정말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것과 동일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은 삶의 증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제한 없는 애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려인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수용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한 반려인이 겪었던 많은 변화의 시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반려인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많은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인생을 함께한 나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반려동물은 상실의 다양한 관계와 일상의 상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반려동물이 그냥 동물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배우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자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필요한 순간에 많은 역할들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반려동물이 떠나면서 이 반려동물과 같이 했던 반려인의 역할도 소멸이 되는 것이죠.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했던 일상의 모든 측면에서 이별을 겪게 되어서 배우자,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 형제, 자매 역할도 상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우울증, 불안 또는 신체 쇠약 등에 기인하여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많은 부분을 반려동물에게 정신적으로 의존을 하죠. 반려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조건 없이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외로움이나 적적함 등을 극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상실은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를 상실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상실, 펠로스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다양하고 개인이 표현하는 정도가 다른데요. 감정적 반응과 신체적 반응, 행동적 반응에 대해서 좀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정신이 혼미하고 불면증을 겪고 또 식욕을 전폐하고 분노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숨을 거두던 그 몇 시간 동안 계속 곱씹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미칠 것 같은 감정들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신체적 반응으로는 가볍게는 목에 이물감부터 시작해서 조금 심각해지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적 반응으로는 반려동물의 장난감이나 담요를 옆에 놓고 같이 잠을 자는 거죠. 혹은 침대에서 잤던 경우 그 공간을 피해서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쓰던 물건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또 반려동물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하루 일과를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산책을 가고 그 시간에 밥을 주는 이러한 행동들 말이죠.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적, 행동적 반응 중에서 가장 흔하고 극복이 어려운 감정으로 우리가 죄책감을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반려동물과 함께 보냈던 순간 나의 희생 같은 거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아 비판에 빠지게 되죠. 오직 생각나는 건 내가 잘못해준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병원을 너무 늦게 데려갔나? 혹은 내가 그때 금전적으로 돈 때문에 이 치료를 조금 망설였는데 이 검사를 좀 망설였는데 그게 큰 원인이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에 많이 휩싸이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죄책감은 반려동물을 안락사했을 시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고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의사선생님과도 말씀하셨을 테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협의를 했겠지만 안락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던 순간을 계속 곱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안락사를 안 했더라면 다른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다면 등의 가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반려동물 상실 펠로스 증후군의 증상의 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펠로스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심한 경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SM-5 속의 우울 장애에서는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한 정신적 상태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우울한 기분, 의욕 관심, 정신활동의 저하, 식욕 저하, 수면의 증가, 감소 불안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펠로스 증후군의 증상과도 많이 유사하죠. 하지만 우울증이 조금 더 심해진 경우, 펠로스 증후군이 심한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외상후 사건이 시작되는 격렬하며 불쾌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반응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울증은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매일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는 주관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컨대 슬픔이나 공허함,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또 객관적인 관찰로는 뭐 자주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 거의 하루 종일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된 채 이런 상태가 거의 매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체중 또는 식욕의 심한 감소나 증가, 거의 매일 반복되는 불면이나 과수면, 또 정신운동의 초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이나 행동들이 평소보다 느려지는 지체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반복되는 피로감이 있어서 활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가치가 어떠한 것에도 가치를 두기가 힘들고, 그리고 부적절한 죄책감이 거의 매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력 또는 집중력의 감퇴가 시작되고요. 결정을 못 내리는 우유부담함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매일 돼서 좀 괴롭기도 하고요.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되풀이되어서 떠오르거나 특정한 계획이 없는 자살 사고가 반복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울한 기분이 들거나 아니면 즐거움을 감소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말씀드렸던 나머지 증상이 2주 동안에 5가지 이상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울증으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침투 증상이라고 해서 사건이 반복적으로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반복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악몽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서는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회상하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걸 또 회피하기도 하고, 생각과 기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도의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람을 잃은 것은 정신병리학에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애도자들이 의식을 하지 못하는 진정한 상실 때문에 사별을 무의식의 단계에 적용하는 노이로제성 우울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제시한 이론으로부터 볼비는 병리학적인 슬픔에 관한 이론으로 발전시켰으며, 상실을 논하게 될 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우울장애를 삼았습니다. 그럼 먼저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은 많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이 터미널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경험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부정은 죽음을 처음 접했을 때 몰려오는 엄청난 고통의 감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개인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때때로 인지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단련된 정신과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것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너무나 완고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에 오히려 빼앗는,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이므로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부정이란 질병으로 고통받는 반려들에 대한 의료적인 도움까지 거부하는 것을 야기하기도 하죠. 이는 우리가 죽어가는 반려동물로 하여금 더 많은 고통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훗날 후회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은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의 감정의 메커니즘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뛰어넘어야 할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음 분노의 감정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반려동물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하는 순간 혹은 죽는 단계에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은 경험하지 못한 감정에 따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감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수의사를 상대로 왜 우리 반려동물의 상태나 질환에 대해서 더 빨리 대처하지 못했는지, 왜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 분노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분들이 반려동물의 주인으로부터 이제 상실감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또한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에게 전염된 그 질병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거나 또는 약물이나 치료요법 자체가 반려동물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반려동물의 죽음의 원인이 교통사고라고 하면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친 차량의 운전자 혹은 또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이 또 나의 요즘 개물의 사고들도 있잖아요. 나의 반려동물의 죽음의 원인이라면 반려동물을 공격하여 죽인 그 사나운 개를 상대로 당연히 분노하고 격노할 수도 있겠죠. 그러고 또 우리 역시 반려인 역시 자신에 대해서도 반려동물의 질병 그리고 노화를 막지 못해야 대한 것에 분노를 하고 자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결되지 못한 분노는 종종 심적으로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려동물과 같이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반려동물의 죽음 후에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죄책감 또는 후회의 감정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지속시키기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만약 죽은 반려동물에 대해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상실과 관련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슬픔의 가정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타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협의 단계에서 반려동물의 죽음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은 그 반려동물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겪을 힘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자신만의 거래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요. 타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을 때 안락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도록 할 겁니다. 또 이러한 타협은 죽음이 불가피한 상황을 미리 인지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단계이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은 많은 이야기들이 앞서 나왔는데요. 슬픔 극복의 마지막 단계의 인정이 다다르기에 앞서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울함과 공허함은 무거운 슬픔의 감정이 더해져서 동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때때로 견딜 수 없고 충격적인 신체 반응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단계가 사실은 무척 고통스럽죠. 그러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는 과거의 감정을 떨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앞선 부정과 분노, 그리고 타협의 단계에서의 감정은 이 단계로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에 대한 우울의 단계는 여러분들의 감정 치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는 반려인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인정하는 단계를 통한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에 있어서 하나의 구성 요소이며 또 고통의 감정이 수반된다는 것은 어쩌면 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울의 단계를 걸치게 되면 인정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 단계에 정체되어 있다면 필수적인 슬픔, 우울감 또는 의기소침한 감정에 있어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상실감의 마지막 단계는 인정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나누었던 행복한 순간들을 회상하는 순간이 반려인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반려동물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유쾌한 과정이 아니죠. 그러므로 꼭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단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감정을 차분히 유지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양상은 매우 다른데요. 얼마나 깊이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슬픔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들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연령이 될 수도 있고요. 반려동물 죽음에 관한 주변 환경이나 상황 또는 반려동물과 가족 구성원들의 친밀감 정도에 따라도 다를 거고요. 또 반려동물의 죽음과 관련한 시기에 경험했던 다른 사건과 상황에도 많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슬픔의 감정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려동물을 사별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나의 슬픔을 나누고요. 또 사별 감정의 충분한 경험을 통해 우는 경험을 통해서 사별 감정을 충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의 말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도 있고요. 또 정신적으로 힘이 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별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재배치가 필요하고요. 반려동물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입양할 때부터 반려동물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일상을 찾으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구성원에 따른 상실감의 특성과 대처 방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특히 중년 여성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히나 많은 신경을 써드려야 됩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심리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또한 내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에는 그 친구나 이웃을 불러서 식사를 하거나 또 규칙적이고 가벼운 운동으로 리듬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계속 방에 있거나 혼자 고립되지 않고 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가질 수 없었던 취미 활동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고요. 버려진 동물들이 많은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동사활동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반려동물 보호소에서의 봉사활동을 좀 추천드리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소에 가면 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사를 치우고 배변물을 치우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그 온기를 느끼면서 또 굉장히 많은 큰 위로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잃은 분들에게는 이 방법을 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펜로스 증후군의 그 치료와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별 초기에는 이 사별 초기에 이런 집중적인 상담이나 내가 슬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헤어짐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애도의 감정을 표하고 잘 정리가 된다면 이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증후군에 대한 고통이나 슬픔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건강하게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고통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 정신과 상담을 받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을 처방받는 것도 적극적인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의 노환이나 그 질병 악화로 인한 위독해서 또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그 동물병원에서 요즘에 다 이제 마련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의 사별에 대해서 이제 보호자를 좀 준비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병원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반려동물이 아프고 노화되는 시기가 온다면 나의 반려동물이 어떠한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그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힘든 감정이 죄책감인데요. 이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합법적인 장례 절차에 따라서 좀 잘 보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예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병원에서 아픔을 완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펠로스 증후군에 대해서 상담사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더한 애정을 가졌던 대상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의존이 조금 더 심한 편이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센터나 전문 심리상담가에는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려동물과 반려인과의 그 관계와 정서, 정신 건강에 따른 영향, 그리고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에 관한 상담과 그 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선 프로그램에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에는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깊죠. 이들은 전문으로 센터가 있고 또 전신과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도 펠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 전문 업체가 생기고 또 애견 장의사라는 직업도 생겼죠. 그리고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또 결정체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생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이제 늘어나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펠로스 증후군을 우리가 상담가로서 펠로스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수업을 듣고 이 이야기 듣고 있는 분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따뜻한 마음과 편안함과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잃은 슬픔을 꾹꾹 누리면서 참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반려동물을 추억하면서 충분한 애도 과정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우울감이 지속되는 건 정상이지만 그 이상이 이어지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펠로스 상담가로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펠로스 치유가가 펠로스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인데요. 저는 미술 치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술 치유의 기법으로
이 반려동물의 떠난 펠로스 증후군을 치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했던 계획서를 조금 변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 목표나 이제 치료 개요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상실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또 자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8회차로 많이 준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받는 대상이나 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기간이나 이런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율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그 반려동물 이런 분들에게 가장 이제 많은 위로가 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 반려동물을 잃은 펠로스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그렸던 반려동물들의 그 초상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그린 그림에 완벽하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들은 그 반려동물을 잃은 분들에게 그 애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반려동물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스케치북과 그 채색하는 그 조그만 그 도구들로 아이를 끊임없이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그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들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냈을 때의 그 나의 상황을 표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검은판에 점토로 표현을 하여서 그 나를 아이가 떠나보냈을 때 나를 화나게 했던 순간들, 또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그 내담작에서 직접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네, 그 펠로스 증후군 설문지 검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 PBQ라는 검사는요, 펜실베니아 심리학과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로스 증후군 상태를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문지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0점부터 3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0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그리고 3점은 매우 그렇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항목에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직접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6가지 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PBQ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수가 36점이 넘는 경우에는 내가 심각한 펠로스 증후군의 상태에 있음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비록 이제 설문지 하나로는 개인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기 힘들기 때문에 36점이 넘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또 권하는 이런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계속 판단해 나가고 검진해 나가려는 노력은 펠로스 증후군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펠로스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내담자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을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제 가족 단위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 그분들이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반려동물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린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집에 왔는데 반려동물이 없어졌어요. 근데 몇 가지가 있죠.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 엄마가 싫어서 어디다가 누군가에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시골에 계신 엄마 아시는 분 넓은 마당에 있는 집에 보냈어. 우리 옛날에 키웠던 반려동물들, 기억이 안 했던 반려동물들이 다 그런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고 있죠. 아이들은 자신들의 감정에 솔직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상실감을 사실 어른들보단 더 빨리 극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 떠났어? 누가 죽었어? 많이 아팠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난 거야.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감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하고 또 이에 관해서
아이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의 감정을 또 불어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느님이 우리 고양이를 데려가신 거야. 혹은 강아지가 깊이 잠들었어. 아니면 선생님이 강아지가 너무 예쁘다고 데려가셨어.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모호한 언어를 쓰지 말고 아이로 하여금 그 정확하게 죽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이 너무 궁금해한 게 많겠죠. 왜 그런 거야? 왜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로 간 거지? 그럼 다시 못 만나? 그럼 죽음을 만날 수 있는 거야? 정말 많은 질문을 할 텐데요. 이렇게 아이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서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요즘은 아이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를 양육하는 선생님 혹은 또 도우미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에게도 이 아이가 반려동물이 죽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지금 좀 많이 슬프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도와주는 선생님들도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또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상실감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여부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이 다시 나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새로운 동물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어쩌면 이런 것은 반려동물 교체, 너 지금 교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죽음으로 통해 상실감을 느낀 사람으로서는 어쩌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새로운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오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반려동물과 많은 교류와 상호작용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가슴이 아픈 어떤 상실감의 많은 과정을 계속 겪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들지 않더라고요. 물론 개인별로 나타나긴 하지만 한번 사랑을 주었던 분들은 또 다른 사랑을 주는데 많이 열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저는 반려동물을 길러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한번 유견센터나 이런 데도 너무나 슬픈 눈으로 반려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 동물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입양할 때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고요. 키웠던 같은 종류의 동물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모양을 한 동물은 나에게 이제 그 반려동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에게 이전에 내가 쏟았던 것만큼의 사랑과 정성 쏟기가 힘들고요. 이전에 느꼈던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을 추천을 하고요.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동을 키우시는 가정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죽음 후에 바로 다른 동물을 데려오면 생명의 가치 또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재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강아지 사왔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반려동물을 잃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려동물 장례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세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어요. 우리가 졸업식이라던가 생일 파티라던가 뭐 결혼, 또 기념일, 장례식 같은 의식들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축하하면서 또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삶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장례식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죠. 단순하게 하고 싶으면 단순하게 하시면 되고요.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나 형식도 없죠. 편안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가로서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이 의식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다면 사랑을 표현하고 반려본 동물을 떠나보내는 동작을 상징적으로 행동해 보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이 마지막 꺼져서 사그라질 때까지 지켜보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의 감정을 담은 풍선을 날리거나 아니면 사진에 꽃을 놓는다던가 아니면 향을 피우는 방법 등 내가 떠나보내는 동작을 상징적으로 행동을 하여서 반려동물이 나의 곁을 떠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슬픔이나 펠로스의 증후군의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서는 펠로스 증후군이 예전부터 좀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었죠. 그래서 전문 의료센터가 있고 또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 그 정도로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증상을 주변에 겪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모임이나 아니면 전문 기관을 찾아가시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난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보내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동물이 죽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가족을 잃은 거다. 그래서 매우 너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많은 위로를 해주며 그들이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면 반려동물, 내 곁에서 삶을 보냈던 반려동물은 그 삶의 전체를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죽음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을 더 밀도 있고 가치 있게 보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데이터가 있지만 펠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에 대해서 키우지 않는 4분의 3 비반려인들의 배려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4분의 3은 키우지 않는다는 분들인데요. 아직 반려동물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펠로스 증후군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잃은 반려인을 대하는 배려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배려 문화가 펠로스 증후군을 앓는 반려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려동물을 잃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30분 울음을 20분에 끝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신이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해도하지 않은 채 묻어두고 억압을 하면 반드시 이 상실감은 한꺼번에 밀려서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슬픔은 억지로 이겨내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다독이면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서요. 이런 페널스 증후군을 겪는 분이나 아니면 겪고 계신 분을 옆에서 지켜보는 분이거나 아니면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감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배려가 필요하여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아셔서 이제 평택대학교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또 배우시는 많은 분들은 이 분야에서 또 많은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